안녕하세요. 경기공익활동지원센터를 통해서 만나 뵙게 된 문하영입니다. 저는 피스모모라고 하는 평화단체에서 대표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 단체는 모두가 모두로부터 배운다. 앞글자를 따서 모모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또 미하엘 엔데라는 소설가의 소설 모모의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평화와 안보, 이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받았어요. 근데 또 막상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동료들이랑 안보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일이 생각만큼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들이 선생님들께 조금은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화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평화롭다. 오늘 너무 평화로운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보통 하시나요?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인데 또 언뜻 보면 너무 일상에 깊이 들어와 있는 말이어서 때때로 그 단어의 의미를 저희가 깊이 생각해 볼 기회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활동가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려고 하는 두 주제, 평화, 안보 두 가지 모두 조금은 일상에서 거리를 두고 낯설게 바라보는 시간과 공간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낯설어도 괜찮아 라고 하는 이 말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하는 어떤 이야기들은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고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고 또 사실 화면으로 처음 만나시는 분들은 제 존재 자체가 낯서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작은 화면을 통해서 저를 만나시겠지만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장소에 있는 저도 굉장히 낯설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떤 정도의 낯설음을 함께 감수하고 있다, 감내하고 있다. 그래서 낯설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자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안보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세요? 잠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안보하면 떠오르시는 거.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셨을지 제가 다 여쭤볼 수가 없지만 안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막연히 떠올리시는 어떤 이미지들이 있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안보라는 말을 떠올렸을 때 영어로 흔히들 우리가 등치시켜서 사용하는 개념이 security라는 단어예요. 이 security라는 단어가 번역이 되어서 한국어로 자리 잡은 것이 안보라는 단어인데요. 과연 정확히 그 뜻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해 보신 적 혹시 있으실까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안보라는 단어를 조금 낯설게 만나보려고 합니다. 일단 안보라는 단어가 왜 security라고 하는 단어의 번역어가 되었는지도 사실 궁금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 안보라는 단어를 어떤 맥락에서 지금 이해하고 또 사용하고 있는가도 궁금해지는 거죠. 안보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은 security라고 이해가 되지만 그렇게 번역이 되었고 최초로 번역하신 분들은 일본 분들인 것으로 생각이 돼요. 물론 중국을 거쳐서 일본을 거쳐서 한국에까지 자리를 잡은 개념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19세기 초반만 하더라도 security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안보로 바로 이해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학자들의 연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 security라고 하는 단어는 어떻게 해석이 되었을까? 지금 화면에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때 당시에 안보라고 하는 이 개념은 무사, 아무 일이 없다 또는 평안, 굉장히 평화롭고 안온하다, 안전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로 사용이 됐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은 security라고 하면 안보를 딱 떠올리지만 예전의 사람들은 security라고 했을 때 아무 일 없어. 되게 안전하다. 이런 감각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시간 속에서 사회적인 변화 속에서 이 단어의 의미와 용례가 바뀌어서 지금 현재로 굳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굳어졌을까? 이 안보라고 하는 개념을 조금 들여다보면요. 그냥 안보 두 글자가 있는 게 아니라요. 안전보장이라고 하는 네 글자의 줄임말입니다. 피스모모가 모두가 모두로부터 배운다의 줄임말인 것처럼 안전보장, 안보라는 줄임말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안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자체로 하나의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개념처럼 사용되지만 사실은 그 의미가 안전보장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안전보장, 안보를 두 개의 단어들로 볼 수 있잖아요. 안전과 보장. 그렇다고 하면 안전이라고 하는 것을 보장한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먼저 안전이라고 하는 것을 좀 낯설게 볼까요? 안전하다. 어떨 때 안전하다고 느끼세요? 음, 오늘 여기 올 때 저 운전을 해서 왔거든요. 운전을 해서 오는데 제 주변에 너무 빠르게 운전하는 차가 있었어요. 뒤에서 자꾸 막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운전하면서 되게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꼈거든요. 불안했어요. 근데 그 차가 다른 차들을 막 추월해서 멀리 가시고 나니까 그때부터 약간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안전의 감각은 아마 다 다르실 거예요. 이 안전하다라고 하는 감각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어떤 위험이나 위협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낮아서 뭔가 사고 날 염려가 없는 상태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전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불안이 없다, 두려움이 없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안전은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가능성이 낮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안전 보장이라는 것이 합쳐져서 축약된 안보라는 개념은 그럼 사전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사전을 찾아보니까 편안하게 보전함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있고요. 정치라고 하는 조건을 달고 해석되기로 안전보장을 줄여 이르는 말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표준국어 대사전에서 사용하는 정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보라고 하는 단어는 정치적 맥락 속에서 안전보장이라는 단어를 줄여서 사용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안전보장이라고 하는 단어, 그 정치적 맥락 속에서 사용되는 안전보장은 어떻게 정의되어 있을까? 사전을 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외부의 위협, 침략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 예를 들면 군사동맹, 경제협력, 중립 따위의 방법이 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정치적 맥락에서 안전보장이라고 하는 것의 명료한 정의가 지금 나왔어요. 세 가지 정도로 이걸 쪼개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외부의 위협이나 침략으로부터 첫 번째, 두 번째는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세 번째는 지키는 일. 이렇게 세 개로 쪼개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전을 보장한다고 하는 개념이 성립하려면 첫 번째로는 외부의 위협이나 침략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누구를 지켜요?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킵니다. 세 번째가 그 행위죠. 지킨다라고 하는 행위. 그렇다고 하면 전제로 되어 있는 외부의 위협이나 침략이 있고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행위로서 지키는데 여기서 좀 궁금해지는 것은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었어요. 사전적 정의에서는 주체가 잘 안 보이죠. 예, 여기는 주체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또 정치적 맥락에서 안전보장의 주체를 떠올릴 때 보통은 누구를 생각하게 될까요? 네, 들은 걸로 하고. 안전보장의 주체를 떠올릴 때 우리는 보통 국가를 상정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쵸? 외부의 위협이나 침략이라고 했을 때 내 외부를 구분할 수 있는 경계로서 지금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국민국가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고 국민국가의 틀을 기준으로 이 국민과 국민이 아닌 내부와 외부를 경계를 지어서 생각하고 또 그렇게 운영하고 있죠. 국경을 넘나드는 행위 역시도 어떤 허가를 통해서 넘나들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보장이라고 하는 것의 정치적인 맥락에서의 해석에서 주체는 국가로 상정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면 세 가지의 고민거리가 좀 생겨요. 이 정의를 좀 낯설게 보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낯설게 보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외부의 위협이나 침략으로부터 이 말을 조금 낯설게 본다면 외부와 내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 그리고 또 하나, 침략과 방어. 어떻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 이 두 가지 키워드로 첫 번째 조건을 한번 얘기해 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이라고 하는 목적이잖아요. 이 목적어. 이것을 국가와 국민의 관계로 한번 들여다보고 또 국민과 비국민의 관계에서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키는 일에 대해서 생각하면 아까 주체의 문제랑 연결되어 누가 누구를 지키지? 이렇게 되면 보호의 주체와 객체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하면 통상적으로 주체를 국가로 설정하면 보호의 객체는 국민이 되겠죠. 국가가 국민을 보호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의 조건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낯설게 보는 것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외부의 위협이나 침략으로부터. 외부의 위협이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외부라고 했을 때. 저의 외부는 무엇일까요? 지금 외부라고 했을 때 떠오르시는 것을 상상해 주시고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이미지를 하나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 이미지는 사실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이미지이기도 하고 익숙한 화법이기도 합니다. 분단이라고 하는 어떤 내재적인 조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국 사회가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죠. 이 분단이라고 하는 상황적 조건 속에서 우리가 이 사회 곳곳에 숨어 있는 간첩 또는 좌익사범을 찾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들을 굉장히 익숙하게 접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요즘은 또 어떨지 모르겠어요. 1950년대 한국전쟁이 끝나고 53년에 한국전쟁이 끝난 이후로, 끝나지 않았죠. 정전된 이후로. 이 정전된 이후로 지금까지 분단이 지속되는 과정 속에서 외부의 적으로 상정했을 때 가장 가까이에서 상정할 수 있는 적은 언제나 한반도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헌법상 이 북쪽에 계신 그 분들이 이루고 있는 사회를 국가라고 인정하지 않죠.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경계를 맞닿고 살아가고 분단이라는 조건 속에서 서로 넘나들 수 없는 상황이고 헌법상으로는 언젠가는 수복해야 되는 영토로 규정되어 있는, 그래서 한반도 이북은 항상 한반도 이남의 사회에서는 외부의 적으로 규정되기에 가장 손쉽고 가까운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메시지의 노골성은 시대가 변화하면서 굉장히 옅어진 부분은 있지만 근본적으로 적이냐 아니냐의 논쟁은 정치적으로 계속해서 활용되고 있는 굉장히 익숙하고도 진한한 레토릭, 어떤 수사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거철만 되면 또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회를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인식적인 요소 또는 인식의 한계를 규정하는 요소일 수도 있는 이 분단이라고 하는 조건이 외부의 위협과 침략을 상상하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포스터를 보시게 되면 당신의 안보 시력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요. 이 물어보는 곳은 국가정보원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곳곳에 숨어있는 간첩과 좌익사범을 찾기 위해서는 시력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면밀히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외부의 위협이나 침략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누가 우리가 아닌지를 꼼꼼히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외부와 내부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시선이 여기 존재하고 그 국가의 시선으로서 국민인 사람들은 국가가 지향하는 안보를 이루기 위해서 협조해야 되는 어떤 책임과 의무를 부여받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근데 나는 이런 메시지 별로 본 적 없는데, 난 이런 포스터 별로 본 적 없는데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2016년에 기사에서 데이터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어떤 기자님이 우연히 이렇게 음악을 듣다가 지하철에서 음악을 뚫고 들어오는 이 국정원 안내 방송이 좀 방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이 방송은 하루에 몇 번이나 나오는 거야? 이게 궁금하셔가지고 정보공개 청구를 하셨대요. 2016년 기준입니다. 근데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받아봤더니 이 국정원에서 안내하는 안내 방송, 간첩 신고 또는 국제범죄, 이적사범 등등등 신고하는 콜센터 안내 방송이 1호선, 서울-지하철 1호선에서만 하루에 1981회가 방송된대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1호선부터 8호선까지 쭉 얼마나 많은 횟수가 방송된지 나와 있어요. 이것이 2016년 기준이고 지금은 지하철 호선이 더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궁금하신 분들은 새로이 정보공개 청구를 해보시면 또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수치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인식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일상적으로 이러한 메시지들이 우리 삶에 굉장히 깊숙하게 스며들어 있다는 거죠. 알아차리기 어려울 정도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주로 3호선을 타고 출퇴근을 하는데 3호선에서 이 방송 나올 때
오, 깜짝이야. 이런 방송이 나오다니 귀 기울여 들어야겠다. 이렇게 듣진 않거든요. 아, 나오는구나. 이러고 지나가죠. 인식 못할 때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우리는 외부와 내부라고 하는 조건이 지워진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 현재적으로. 근데 그러면 외부와 내부가 명확하게 나뉠 수 있는 게 맞는가? 이 질문을 좀 가져보고 싶은 거예요. 낯설게 보려고요. 외부와 내부가 명확하게 면밀하게 나눠질 수 있는 게 맞나?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미지들이 간첩이라고 호명되고 규정되고 법원으로부터 판단되어서 처벌까지 받았던 사람들에 대한 그 이후의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서 그것이 결국은 사실이 아니었어 라고 밝혀진 사례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외부의 침략, 외부의 위협이라고 하는 안전보장의 전제가 있는데 그 외부로 규정되는 것이 반드시 국경 너머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국민국가라고 하는 틀을 만들기 위해서는 누가 국민이고 누가 국민이 아닌가라고 하는 기준을 세워야 하는데 국민인 줄 알았더니 이거 뭐야 외부랑 내통하고 있었네? 국민이 아니네? 그러면 너는 이제부터 비국민이야. 라고 규정됐던 사람들, 그래서 어떤 정권, 특정한 정권에 위협이 된다거나 우리 사회에 악이 된다고 판단받아서 목숨을 잃는 사건들까지 벌어졌지만 과거에 조사를 해보니 그것이 사실이 아니었다. 그래서 국가가 배상해라 라고 하는 판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외부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생겨나죠. 그리고 외부의 위협을 명확하게 규정하려고 하는 이러한 접근은 불안과 두려움의 요소로서 외부를 규정하게 되고 그 외부의 적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 안에서도 외부와 내통하거나 접촉하는 사람들을 계속 찾아내서 두려움과 불안의 요소를 제거하려고 하는 양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완벽한 외부가 존재하는가? 완벽하게 외부로부터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가져보게 해요. 국가의 안전보장이라고 하는 것과 내부와 외부 사이에 어떤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 활동가의 시선이라고 했을 때 함께 이 사회를 꾸려가는 동료 시민들과 어떠한 관계성 속에서 어떠한 관계를 맺으면서 활동해 갈 것인가라고 질문할 때 누가 국민이고 누가 국민이 아닌가? 그것을 누가 판단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꼭 한번 만나봐야 하지 않을까, 마주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국가의 성립의 과정, 특히 국민국가 성립의 과정이 난민의 형성 과정과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국민이야. 이 국경 안에 들어오는 너희까지는 국민이야. 근데 국경 바깥에 있는 존재들 너희들은 국민이 아니야. 그래서 국가에게 인정받지 못하지만 존재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이 굉장히 커지는 부분이 있죠. 지금 현실 저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이 고민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이라고 하는 이 정의 속의 표현에 두 가지가 동일하게 들어가 있기는 한데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진 하나를 보시면 제가 열린 군대를 위한 시민연대라고 하는 단체에서 기록했던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국민방위군 사건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한국전쟁 때 군인이 부족해지니까 군인으로서 훈련되지 않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전국에서 막 모아낸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을 모아내서 군인으로 차출을 했는데 이분들에게 제대로 군수품이나 어떤 보급 물품들이 지급이 되지 않아서 한겨울에 굉장히 추울 때 식사도 못 하시고 방한용품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열악한 상황 속에 거의 수만 명이 사망했다라고 이야기되는, 그리고 수만 명이 사망했는데 어디서 어떻게 사망하셨고 누가 돌아가셨는지 기록도 남아있지 않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한국사의 가장 비극적인 군수 비리 사건이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물품이나 그 보급품들은 제대로 있었어요. 근데 전달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었을 때 국가가 국민을 불렀어요. 나라를 지켜라, 나라를 같이 지키자라고 불렀는데 국가의 시스템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 오류로 인해서 같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호명되어 온 국민들이 지켜지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졌죠. 국민을 호명한 국가가 그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사례들의 예시.
또 하나, 저희가 5.18이라고 기억하는 이 사건, 광주의 국민들이 외부의 적으로 규정되면서 국민들을 지키고자 존재하는 군대인데 국민을 향해서 총을 발사하는, 사격하는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와 국민의 안전이 항상 등치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국가와 국민이 동일시될 수 있는가라고 하면, 국가에 위급한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 국민은 국가보다 덜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례들이 역사 속에 굉장히 비일비재했다. 국민은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동원될 수 있지만 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국가가 동원되는 일들은 굉장히 드문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낯설게 볼 필요가 있죠. 국가와 국민의 안전이 같은 선상에서 동일하게 지켜지는가? 그럼 여기서 어떤 딜레마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국가가 위험할 때 일개 개인의 안전 때문에 국가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느냐? 이런 질문. 어떻게 응답하시겠어요?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온 국가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느냐? 대답하기 되게 어렵죠. 어떤 상황인지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굉장히 극단적인 질문이지만 이런 질문 속에 국가 안보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차단되는 것 같아요. 국가 안보는 너무나도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예외적인 요소들을 고려할 기회가 우리 일상에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국가와 국민의 관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우리가 안보를 낯설게 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접근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키는 일에 대해서 두 번째 조건이랑도 연결되고 첫 번째랑도 연결이 되는데요. 이 보호의 주체로서 국가가 존재하고 객체로서 국민이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보호의 주체로서 국가가 어떻게 기능하고 역할하는가라고 질문을 해보면 국가를 지킨다는 어떤 행위에 참여하는 것은 또 한 사람 한 사람의 국민 행위자인 것 같아요.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의 국민 행위자 없이 국가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가라고 하면 그럴 수 없죠. 왜냐? 국가라고 하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 헌법에 보장되어 있잖아요. 이 국가의 모든 권력,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보호의 주체와 객체가 명료하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상보적인 관계로서 국민이 국가 안전을 보호하는 주체이기도 하면서 객체인 것. 그래서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해야 하고 또 국민은 마찬가지로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존재하는 상보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앞서 던졌던 질문처럼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한 사람의 개인을 위해서 국가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것이 국가가 주체가 되고 국민이 객체가 되는 현상이 훨씬 더 비일비재하게 벌어지지 않는가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 측면은 권력이라고 하는 키워드랑도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가 공익활동을 상상할 때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공적인 것으로 상상하고 함께 그 권력을 만들어가고 이것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게 하는 것이 공익활동일 텐데요. 그때의 공익이라고 하는 것의 주체를 누구로 상상하고 있는가? 우리가 국민으로 상상하고 있다 또는 시민으로 상상하고 있다. 나의 동료, 시민들로 생각해 본다고 하면 그 동료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그 결정권이 과연 동료 시민들한테 있는가? 나한테 있는가라고 질문을 해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랬을 경우에 안전 보장의 결정권이 시민들한테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잘 않아요. 특히나 안전 보장의 맥락에서는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지키는 일에 있어서 젠더적 구분이 작동한다라고 하는 측면을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요, 이 젠더라고 하는 화두가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하고 다루기 어려운 주제가 되어 왔잖아요. 그리고 그런 이유가 젠더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편가르기 또는 구별짓기의 방식으로 이야기를 주로 하게 되다 보니까 누가 더 어렵니, 누가 더 힘드니에 되게 소모적인 논쟁으로 가게 돼요. 이거 역시 보호의 주체와 객체를 명료하게 구분하는 한국 사회의 이 특수한 맥락이 존재하는 것 같거든요. 그 특수한 맥락은 앞서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분단의 문제와 연결됩니다.
한국 사회에서 국방의 의무를 가지고 있고 의무로서 호명되는 남성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젊은 시절에 굉장히 소중한 시간을 군대에 가서 보내야 된다는 부담이 있어요. 여성들에게는 국방의 의무가 의무로서 있지 않기 때문에 여성들은 그 부담으로부터 자유롭다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이 국방 또는 안전보장 이야기가 나오면 남성과 여성이 대립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남성들이 이야기합니다. 너네 군대 안 가잖아. 그럼 여성들이 거기에 대해서 또 얘기하는 것처럼 전형화시키는 맥락들이 있죠. 너넨 아이 안 낳잖아. 이 두 가지의 이 논쟁적이고 소모적인 대립이 과연 유의미한가?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보호의 주체 또는 객체. 이때 남성이 힘이 더 세고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힘이 더 있기 때문에 여성을 보호할 수 있다. 저는 그것은 어떤 맥락에서 맞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리적인 힘의 차원에서 좀 다르죠. 근데 예외적으로 굉장히 탄탄하게 훈련하신 여성분들은 또 물리적인 힘이 굉장히 세세요. 제가 즐겨보진 않았는데 넷플릭스에서 나왔었던 피지컬 100, 100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보면 정말 근육질의 여성분들 막 나오시더라고요. 저 깜짝깜짝 놀랐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에 있어서 언제나 예외는 존재하지만 보편적인 맥락에서 저희가 흔히들 사용하게 되는 어떠한 전형성을 낯설게 볼 필요가 있다. 여성이 남성을 보호할 수 없는가라고 묻는다면 그것에 대한 예외적인 상황들도 존재할 거예요. 그리고 보호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도 다를 수 있죠. 예를 들면 무기를 통해서, 완력을 통해서 누군가를 지키는 행위만 보호인가? 일상적인 돌봄들, 일상적으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 우리는 예를 들면 운전할 때 차선을 지키는 것도 결국은 서로를 보호하는 일이거든요. 요리를 할 때 위험한 것을 넣지 않는 거, 서로 신뢰에 기반해서 안전한 먹거리를 만드는 거, 이것도 서로를 보호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보호라고 하는 것, 지키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단일하게 해석하지 않고 다층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노력이 이 보호의 이미지를 다르게 바꿀 수 있다. 보호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남성적인 전형성을 다층화하고 다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전보장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 개념을 좀 낯설게 보자라고 하는 제안을 드리고 세 가지 측면에서 지금 들여다봤습니다. 외부의 위협이나 침략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 이 세 가지 한번 나는 이걸 낯설게 볼 때 어떠한 이야기들이 떠오르는가? 또 내가 평소에 떠올렸었던 안전보장, 안보의 이미지는 무엇이었는가? 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잘 동의되지 않고 또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느끼시는 지점들은 어떤 것이 있으신지 이런 부분들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보라는 단어가 안전보장을 줄여서 말한 단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시 늘려서 들여다보면서 안전이라고 하는 단어 중심으로 낯설게 들여다볼게요. 그럼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처음에 시작하면서 안전하다는 감각에 대해서 여쭤봤었잖아요. 이 안전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정치적 맥락에서 안전보장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국가 간의 관계 속에서 국제 정치학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그 안전보장이라는 개념을 들여다보면 그것으로는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근래에 많이 느끼고들 계세요. 예를 들면 국가가 안전보장한다, 국제정치상의 안전보장이다라고 말했지만 2020년 2월부터 급속도로 퍼졌던 코로나의 경우에 국가가 안전보장을 그동안의 안전보장의 주체로서의 국가가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나요? 국제정치적 맥락에서의 안전보장이라고 하는 개념은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유효하지 않은 개념처럼 여겨졌어요. 왜냐하면 이 바이러스는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보였고 국경을 넘나드는 사람들을 통해서 막 퍼져나갔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이제 싣고 또 굉장히 훈련된 군인들을 태우고 있는 항공모함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어떤 훈련들이 전면적으로 중단되고 그 항공모함이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도달하는 경우들도 우리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군사적인 방법을 통해서 안전을 보장하는 이 국가의 군사안보적인 측면이 코로나19 상황에서는 그렇게 적합한 개념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렇다고 하면 안전이라고 하는 것을 낯설게 보고 새롭게 들여다봐야 할 필요가 도래하는 거죠. 그럼 안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해 보면 좋을까? 이 안전은 앞서서 어떠한 위험이나 위협, 사고가 날 염려가 없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한다라고 했거든요. 네, 안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가를 들여다볼게요. 우리가 일상적인 재난이라고 했을 때 떠올리시게 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모든 것을 사실 재난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죠. 네, 2014년에 있었던 세월호 참사라든지 2022년 10월에 있었던 이태원에서의 압사 사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재난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재난이라고 부를 때에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안전했어야 하는 환경, 안전이 보장되었어야 하는 조건에서 그 안전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 국가가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상상하는 안전보장이라고 하는 개념, 정치적 맥락 속에서 안전보장이 주로 국가 간의 안보라고 하는 것으로 초점이 맞춰지고, 외부의 위협이나 외부의 적을 규정하고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이라고 했을 때, 세월호 참사의 문제나 10월에 있었던 이태원 압사 사고의 문제나 이러한 것들은 국가 안전보장의 조건에 부합하는 재난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국가가 안전을 보장한다라고 하는 이 안전보장의 의미가 이러한 재난의 상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되죠. 그러면 안전보장의 개념이 충분한가? 안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지금 현실에 부합하는가? 낯설게 보아야 하는 이유가 만들어지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적이 없어도, 외부의 위협이 없었어도 우리 일상에서 굉장히 비극적인 재난들이 일어났을 때 이러한 재난으로부터 국가는 국민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안보의 개념에서 첫 번째 조건이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안전을 보장하는 일에 꼭 외부를 상정해야만 하는가? 이것은 굉장히 낡은 개념 아닌가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또 하나, 아까 코로나19를 말씀드리기도 했는데요.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의 문제와 또 저희 모두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기후위기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기후위기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내 외부를 구분할 수 있나요? 전염병이라고 하는 위기로부터 내 외부를 구분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코로나19가 막 시작되고 나서 내외부를 구분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어요. 특정한 국가를 지목해서 그 국가의 사람들을 바이러스의 어떤 숙주로 규정하고 그 국가의 사람들을 혐오하는 일들이 막 벌어졌죠. 한국 사회 안에서도 그 혐오가 일어났는데, 한국 사회에서는 그 특정한 국가를 혐오하는 어떠한 흐름이 만들어졌다면 글로벌 차원에서 봤을 때 서구의 사람들은 아시아계 전체를 혐오의 대상으로 하는 일들도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안전을 위협하는 위기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는 노력은 항상 책임을 떠넘길 누군가를 필요로 해요. 우리는 아닌데, 우리는 안 그랬는데 외부의 저 사람이, 외부의 저 나라가, 외부의 저 적이 이랬기 때문에 우리가 침범당하고 위협을 받게 되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국경을 더 단단히 봉쇄하고 우리를 더 안전하게 지켜야 해. 이러한 접근들이 과거에는 어느 정도 적용이 되었다고 한다면, 지금 일상적으로 모두가 연결되어 있는 초연결 사회에서 과거의 방식으로 계속해서 외부에 누군가를 규정해서 책임을 떠넘기는 이러한 접근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적합한가, 도움이 되는가 라는 질문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아까 security라고 하는 단어가 번역되어 오면서 안보로 정착되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security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는 무사, 평안이었지만 어느 순간 안보로 규정되게 되었던 흐름 속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유럽에서 security라고 하는 단어의 맥락이 안보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었거든요. 뭐냐면 제1차 세계대전입니다. 그 참혹한 전쟁의 경험으로 인해서 국가의 안보, 국가의 존립이 굉장히 중요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 일 없이 평안한 상태, 안전한 상태라고 얘기됐던 개념 자체가 국가와 안전을 등치시키면서 굉장히 유착된 개념으로 안보로 고착된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제2차 세계대전이 있었고 한국 사회에서는 또 한국 전쟁을 저희가 경험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안전이라고 하는 것을 국가가 없이는 생각할 수 없는 굉장히 협착된 상태의 안전 개념이 자리를 잡게 됐고 그 자리 잡은 안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안전이라고 하는 것을 상상하는 방식이 국가를 떼어놓고는 상상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안전보장이라고 했을 때 그 안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질문해 볼 기회가 없었던 것이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외부의 무언가를 상정하는 안전보장의 개념으로는 지금 우리가 직면한 위기의 상황들을 타개해 나가는데 결코 충분하지 않다. 활동을 통해서 만들고 싶은 공익을 고민하고 또 분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외부라고 하는 조건이 아니라 내 외부를 넘나드는 그 안전의 문제를 낯설게 들여다볼 필요가 우리 활동가들에게 있지 않은가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